경제는 글로벌하게 매주 목요일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글로벌 경제 분석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뭐 이슈들이 갑자기 막 터져 나오는 바람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정신없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어느 때보다도 조금 편안하지 않은 그런 한 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요즘 상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벌어지고 있는 주가 오르고 내리고 롤러코스터하고 또 부도나고 파산하고 이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또 이 과정을 잘 정리하면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책을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사실 이 국제 경제, 특히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충격적인 소식들이 막 이어져가지고 그냥 첫 인사로 가볍게 두 분과 시작하려고 질문을 드린 건데 처음부터 국제 경제를 심층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서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진짜요.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요,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입니다. 이게 예금액 기준 미국 상위 16위의 은행이라고 하고 스타트업의 돈줄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은행이 이렇게 파산할 수 있는지 놀라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실버밸리 뱅크 SVB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은행과 또 다른 은행 또 두 개도 파산이 됐어요. 실버게이트하고 시그니처 은행도 똑같이 파산이 됐습니다. 물론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세 가지 은행의 특징을 보면 전통은행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은행이라고 한다라면 예금을 우리가 하고 그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전통은행이다라고 본다라면 뭐 여담으로 잠깐 얘기하면 실버게이트하고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쪽에 대출이 좀 많았고요. 이런 쪽들이 이제 트리거가 됐으니까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일단 빼고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을 이제 주 고객으로 이제 삼았었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담보 가치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다른 데서 10억의 자산을 유치했다. 그러면 그 자산 가치를 인정해서 10억을 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말 그대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거래를 했고 이 은행이 업력이 40년 정도 돼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다 지점을 갖고 있고 굉장히 이제 잘 된 회사인데, 문제는 이제 2020년을 필두로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풍부해진 유동성을 기존에 거래했던 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제 예금을 했던 거죠.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예금 잔액이 21%나 무려 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호황이었는데, 문제는 이 예금이 들어온 것을 운용할 운용처가 마땅치 않았다라는 거죠. 대출은 7%밖에 안 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금은 21%가 늘었는데 대출은 7%밖에 안 늘었다. 은행 내 돈은 쌓이고 있다. 이자는 줘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로금리 수준에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한 1%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넘쳐나는 예금을 주체를 못하고 국채를 사서 장기로 이제 놔뒀던 거죠. 그게 이제 한 1% 정도 이자의 국채를 놔뒀던 상황인데, 이게 2022년 4분기부터 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또 특징이 뭐다라면 주급 제도로 월급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랑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스타트업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출 욕구가 있었던 것들이고 인출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가 이게 인출이 어느 정도 그때 당시만 해도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비중이 4%밖에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전통은행이라고 보는데 한 16%까지 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마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들,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국채가 평가 손실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기까지 가면 손실이 없지만 돈이 당장 내줘야 되다 보니까 이 국채를 매각을 한 거죠. 대략 한 18%에서 20% 정도 손실을 보고 매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손실이 확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된 거예요. 그거를 200억 불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도화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시대 상황이 나타난 거죠. 루머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딱 퍼지기 시작했고, 이것을 본 분들이 24시간 돌아가는 은행에서 돈을 단기간에 55조로 우리나라 돈을 인출을 해버린 거죠.
바로 되죠. 스마트폰으로 인출이. 스마트폰은 바로 되니까 그게 이제 주말에 벌어졌던 건데 주말에 이제 이 소식이 터졌을 때 과거 뱅크런이라면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줄을 서야 되는데 맞아요. 사람이 직접 가서 찾아야 되는 가서 찾아야 되는데 주말에 이제 그런 진풍경이 안 벌어지고 주말에 돈을 빼기 시작하니까 미국 금융당국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처음엔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신경을 안 쓰겠다 하다가 이게 너무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조기 진화에 나섰고 월요일 아침 개장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좀 탄탄해요. 작년만 하더라도 15억 불의 순이익을 거뒀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었어요. 네. 15억 불의 순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 채권의 매각 손실이 밝혀지면서 일순간에 이게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SVB 파산 그 사태를 1년에 쭉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 이해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요인은 갑자기 뱅크런, 그러니까 예금이 대거 인출해버리는 사태 때문에 결국은 파산한 건데 그게 직접적인 원인인 건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다 보면 연준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정책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맞나요? 저는 그 조금 동조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준의 긴축,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는 통화 긴축을 계속해왔다는 그 자체보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갈팡질팡 행보, 오락가락 행보, 뭐 우리말로 하면 갈짓자 행보, 여기에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자, 지금 1월 달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하면서 이제는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 연말 되면. 그런 기대를 줬단 말입니다. 자, 지금 차영주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 SVB라는 은행이 국채에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예. 미국 국가 채권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입니다. 그것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바탕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그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채권 값이. 네네. 그러면 채권 값이 떨어지니까 장부상으로 환산을 해보면 추정 손실이 생겨요. 그런 상태인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고 1월 달에 그런 신호를 주니까 이제 이 회사가 정상화됐겠다 하고 SVB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벤처캐피탈 회사에서 돈을 더 갖다 넣고 또 SVB라는 은행에서는 채권을 더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월 달에 CPI 지수가 좀 부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긴축을 좀 줘야 될 것 같다. 빅스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 버렸어요. 예. 국채금리가 작년 10월 달에 3% 정도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게 거의 5%를 다시 육박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야, 이거 조금 더 그 손실이 더 생기겠네. 그렇다면 지금 돈을 좀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벤처 캐피탈 회사가 돈을 몇 푼씩 빼니까 이 SVB 은행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국채가 던던한데 지금 돈을 인출해. 그러면 지금 팔면 손해거든요. 망지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돈 줄게. 그 대신에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가 돈 끌어모을 수 있어. 그리고 주식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주식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계산 차질이 생겼죠. 주식 발행이 왜 안 됐죠? 이제 금리 제롬 파월 말을 믿지를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더 자금난이 올 것 같다. 이러니까 주식을 굳이 은행 주식을 사서 뭐 하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투자 시장에서 움직임이 없었군요. 그러니까 그 주식 발행 유상증자를 시도했는데 안 팔렸어요. 네네네. 안 팔리니까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내 돈 우선 빼야지 해서 마구잡이로 빼가다가 뱅크런이 생겼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파산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파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어요. 일제가 무너질 때 파산한 거 돈 한 푼도 못 받았고 또 IMF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 파산했을 때 돈을 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파산에는 엄밀하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돈이 없어서 이제 이 회사에 투자한 돈, 예금해놓은 돈을 받을 수 없는 파산.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그 경제 참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또 하나의 파산은 돈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현찰이 없어요. 그걸 유동성의 위기라고 그러는데 바로 SVB 은행은 국채 팔면 돈이 다 돌아오거든요. 네. 그런데 당장에 둘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 갑자기 돈 달라고 그러면 어느 은행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게 또 주말에 생겼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은행이 파산을 당한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주 금융당국에서 강제 파산을 시켰습니다. 강제로 문 닫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문을 닫게 만들어야 더 이상의 뱅크론을 못할 거 아닙니까? 일단 차단시키고 대신 정부가 그 SVB 은행을 강제 인수를 해서 차고 들어갔습니다. 차고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정부가 관리하고 바로 월요일 날 아침 9시 정권시장이 열리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 성명도 나왔고 미국 재무부가 야 지금 예금 보호 한도 25만 달러인데 그까지는 무조건 지금 FDIC에서 보호해 주게 되는데 그 이상도 무제한으로 해줄게. 그 조처를 함으로써 사실상 SVB 사태는 일단락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전액을 다 지금 보호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SV라는 은행이 실제로 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국채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 하면 안 되죠. 그걸 이제 하려면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걸 흔히 구제금융 베일아웃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분명히 그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한 대로 SVB 은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제금융 일체 없다. 현재 그 시제 자금 팔로잉만 문제지 전체적으로 결산하면 문제였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또는 연방 그 금융 당국이 물어줄 돈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파산을 당했다기보다도 더 이상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작전법, 작전 파산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가 빨리 개입을 했기 때문인 건지 뭐 금융 위기로 확산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차단하는 정책을 내놨던 거군요. 의도적인 차단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이 최근에 있었던 그런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라고 저는 일정 부분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2008년에 리먼 사태 이거와는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때 이제 은행을 살려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리먼을 파산시키고 AIG는 살리고 이러면서 그때 공적 자금 되게 많이 들어가지 공적 자금이 않았나요?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전파되는 것이 얼마큼 무섭다라는 걸 금융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시스템 위기로 변화될 가능성은 서브프라임 사태랑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들을 막아냈다라는 것들이고요. 더군다나 또 이제 2020년에도 우리가 이제 금융권이 흔들렸을 때 그때도 정부가 즉각 개입하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 지금 이제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 이제 실무자들급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뭐 이론적인 부분들에 나오면 그건 이제 대학 때 배운 내용이지만 실무를 해보신 분들이 지금 이제 주요 포진에 계시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도 가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SVB 사태와 관련해서는 뭐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흐름이 이해가 잘 됐고요. 그 이후에 뭐 관련 기사들 후속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간략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은행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나라에도 지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SVB 영국 법인을 홍콩 상하이은행 HSBC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1파운드 이게 우리 돈으로 약 1,580원이라고 하던데 1파운드에 인수하겠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1파운드라는 금액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파산한 금융기관이나 파산한 기업을 인수할 때요. 대부분은 돈을 안 내고 인수합니다. 돈 낼 이유가 없는 거 지금 쓰레기를 청소해 주는데 돈 받고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IMF 때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부실돼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은행에서 인수하는 데 따라서 돈을 줍니다. 오히려. 오히려 네네네. 예, 너 1,000억 줄 테니까 이 은행 한번 살려봐. 1,000억 줄 테니까 이 기업 한번 살려봐. 그래서 특혜 시비도 나오고 이랬는데요. 어쨌든 1파운드라도 플러스적으로 돈을 내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요. 현재 그 SVB 은행의 영국에 비교적 영국에는 분사들이 많은데 그 회사가 파산을 했고 영업 정지를 했지만 이 회사를 나중에 정산하면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는 회사. 이 회사 자산이 남아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물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적자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HSBC로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플러스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더 환호했고 특히 HSBC가 들어왔다. 이 대목은 HSBC는 세계 1등 은행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1등 은행인데 달러 강세 때문에 지금 미국의 JP 모간이나 이런 데 조금 밀려 있지만은 가장 강력한 은행입니다. 거기서 신속하게 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협상해가지고 바로 협상이 끝났다고요. 그래서 순핵 영국 총리의 아주 순발력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더 이상 걱정이 없는 겁니다. 이 문조약을 HSBC가 인수했으니까. 그런데 HSBC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원래 홍콩에서 사업을 하던 영국계 은행이었는데 그 마약 사건 그러니까 샹하이의 이 마약을 통해서 중국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 들어갔던 자본가 있는데 사업 기반이 홍콩에만 많이 있고 네. 영국 회사지만 영국의 기반이 좀 약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 회사를 사 들어가면 영국에 또 기반이 생긴다. 그래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파운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에 SVB 사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요. 트럼프 정부 때 잠정 폐기됐던 도드 프랭크법을 부활하겠다는 의사를 좀 내비쳤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미 중소은행들의 잇따른 파산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너무 규제를 완화해서 그렇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이거 좀 풀이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미국 이제 은행을 어디까지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항상 이 논쟁거리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죠. 대통령께서도 공공재라고 이제 보는 측도 있고 한쪽에서 은행에서는 우리는 공공재가 아니라 이익단체다라고 보는 어떻게 보면 이 경영과 경제 쪽에서 항상 이 은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도드 프랭크법이 무엇이냐고 보면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에 주력하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어떤 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단기적인 건데 그리고 예금도 단기적인 건데 이거를 장기 국채를 사놨다라는 미스매치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스템 에러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버게이트라든지 시그니처 은행 같은 경우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코인과 관련해서 대출과 영업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전통은행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것은 코인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또 시스템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이라든지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당장 불편할 수도 있겠죠. 자유로운 영업을 막겠다라는 거지만 어쨌든 이 은행들이 대마불사가 아니라 파산이 됐을 때 미치는 영향들을 보게 된다라면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라면 금융안전감시위원회라는 것을 가동을 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안전이 저해됐다라고 판단이 들면 FRB에 이걸 보고를 하고요. 그럼 FRB가 해당 회사에 대해서 유동성 관리를 이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이기 때문에 연준과도 또 연계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사를 했지만 결국 이제 이것을 부활하게 되려면 의회를 또 통과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은 있지만 이 지금 현재 촉발한 부분들이 단순한 전통은행과의 어떤 연관성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존 전통은행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과거 한 100여 년 동안의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어떤 시장에 들어가면 리스크가 크고 어떤 시장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신설된 은행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래요. 신설된 은행 같은 경우 기존의 전통은행이 하지 않는 영역을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안 들어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중금리 대출 같은 경우 은행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 은행 같은 중금리 대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들이 하고 있는 저금리와 저축은행하고는 고금리 사이에서 나름대로 이 시장 괜찮네라고 하는데 여긴 연체율이 높아요. 아, 그렇죠. 그 지금 이제 1%대까지 연체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통은행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은행도 그 시장에 안 들어오고 이 연체율보다 더 높은 연체율을 감안하더라도 그거 감안해서 이자를 세게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차제에 은행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바마 정부가 도드 프랭크법이라고 해서 금융규제 강화하는 법을 그때 만든 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걸 반대했었대요.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 요거 없애지 않았습니까? 금융 완화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폐기를 해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그거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내비친 거죠. 정치적인 싸움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정부 규제를 좀 많이 해서 통제를 하면서 경제를 끌어가자는 그런 주의고 공화당은 다 풀어서 시장에 맡기면 다 알아서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인데 2007년도 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금융위기가 생길 때 그때 파생 상품 이런 게 은행 자기들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은행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야 생산성이 올라가요. 그게 공화당 생각이란 말이죠. 네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 이렇게 주장한 그런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고가 나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정부 오바마 정부였지 않습니까? 도드 프랭크법을 만들었는데 그 도드 프랭크가 국회의원 이름이에요. 네. 도드하고 프랭크. 근데 지금 프랭크 의원이 어디 가 계시느냐? 공화당에서요? 아니 민주당 의원이죠. 아 민주당. 예. 민주당 의원인데 이분이 이번에 도산한 예. SVB와 같이 도산한 시그네처 은행 이사세요 현직. 네, 그러시군요. 야, 어디 가 계시냐 해서 당시에 만들고 나서 전 다 먹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국회를 떠났어요. 국회를 떠나서 네네.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부도난 은행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도드 프랭크법 때문에 금융 위기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순 거짓말이다. 도드 프랭크를 만든 본인이 이번은 도드 프랭크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그리고 오히려 저 바이든 행정부가 은행을 너무 앞장서서 폐쇄해버렸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양쪽 정치인들 누가 옳다 이런 걸 떠나서 좀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가 들어가 있다고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그네처 은행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은행이에요. 네. SVB 은행보다 훨씬 더 큰 은행이에요. 사실은 미국에서의 파괴력은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먼저 터진 SVB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시그네처 은행에 이 트럼프 대통령 혹시 저 플로리다에 마라라고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한번 꼭 미국 가시면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를 한번 쳐보세요. 네. 마라라고 리조트. 그게 돈 대준 게 바로 시그네처 은행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있죠. 예. 이방카 트럼프. 예. 이방카 트럼프가 최근까지 이 은행에 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은행이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밉상이었어요. 밉상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 시그네처 은행에서 발빠르게 발을 바꿔가지고 민주당 사람이 프랭크를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이든 정부에서 볼 때는 뭐 프랭크가 바뀌었지만 가뜩이나 미운 데다가 좀 위험하게 영업을 한다. 근데 그걸 좋게 보면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데 한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SVB에 돈을 갖다 넣은 사람들은 네. 대부분 벤처 캐피탈들이에요. 예. 벤처 캐피탈 돈이 쌓이니까 잠시 갖다 넣고 또 돈 쓸 때 있으면 내 빼갈게. 그러니까 단기 자금으로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단기 자금으로 예금을 했으면 은행도 그 단기로 투자를 해서 언제든지 인출 요구를 했을 때 갖다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SVB 은행에서는 이거 이 기회에 돈 되겠네? 채권을 사버린 거예요.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근데 자기들은 빨리 끝난다고 생각을 했겠죠. 바로 그럴 때 프랭크 도드법에 따르면 딱 금융감독이 들어와서 너 왜 단기 자금을 가서 장기로 올려? 이거 스탑해.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은행이 일거수일투족 다 간섭받고 영업 못한다. 그러니까 풀어라. 이게 트럼프의 주장이고 어디가 옳다 나쁘다는 얘기는 못해요. 아무튼 이걸 계기로 도드 프랭크법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보고 일부를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 SVB 사태를 미국 정부에서 더 이상 그 큰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미리부터 지금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건데 지금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크레디트 스위스도 위기를 맞았다는 기사도 지금 연일 나오고 있어요. 이게 스위스 2대 은행이라고 하던데 이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요? 뭐냐면 그 재무제표를 이제 마감하는 시점에 있어서 회계감사법인이 재무제표에 이제 회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 의견을 한정 의견으로 낸 거예요. 이게 이제 회계 처리 잘못했다. 그래서 회계를 3년 거로 돌려보니까 적자폭이 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일에 대한 회계를 잘못한 것이지 이게 돈이 인출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되다 보니까 여기서 자금 인출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대주주가 사우디 쪽이 대주주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자금 지원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주가도 폭락했던데요. 주가가 폭락하면서 자금 지원 안 하겠다고 하니까 스위스 중앙은행이 나섰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우리가 이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다시 주가가 한 60% 빠졌다가 한 30 또 20%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결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그니처은행이라든지 SVB라든지 이 CS 은행들이 각각 다른 형태이지만 지금 공교롭게도 파산 공포가 몰리면서 그러니까요.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 뭐 세계적인 금융 위기인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요. 예. 뭐 현재까지 나타난 거로 보면 네. 세계적인 금융 위기는 전혀 아니고 네, 교수님 1분 좀- 안에 해주세요. 좀 오두방정을 떨고 있다. 그렇게 봐요. 너무 반응에 민감하게 과잉 공포를 야기하는 일부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CS 은행 같은 경우는요. 아주 로이터 통신의 기자회견 한마디가 사건을 불렀거든요. 예. 사우디 은행이 돈 안 내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보예요, 오보. 그래요. 자, 사우디의 국립은행이 지금 이 CS 은행의 지분을 9% 이상 가지고 있는데 네. 스위스 은행법에 따르면 10%가 넘어가면 규제를 받기 때문에 로이터 통신과 기자회견할 때 스위스 은행이 그 규제를 안 풀어주면 현실적으로 추가 출자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요 뉴스가 일부 언론들이 더 이상 사우디가 추가 출자 안 한다로 와전이 되면서 공포가 정폭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차 박사님 잘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융 불안에 공포가 막 쌓여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쪽에서만 터져도 뱅크런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요일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님 두 분과 함께 국제경제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2부 시작했고요. 2부에서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출국했죠.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한국 대통령 방일은 4년 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기시다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좀 논의하게 될까요? 2019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사카 방문한 이후에 이제 4년 만에 1박 2일 실무 방문을 이제 하시는 걸로 알려지고 일정을 이제 시작을 했죠. 몇 가지 이제 얘기인데 크게 줄여서 이제 세 가지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 규제 해제가 일단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청와대에서 밝힌 것은 그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은 2019년 7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수출 규제에 따른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풀어서 양국 간의 교역을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가지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죠. 지소미아에 대한 정상화 단계. 이거는 뭐냐면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 따른 후속 조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인데 두 가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물론 이제 셋 다 정치적인 부분들이지만 우리 이제 경제계 쪽에서 이번 경제 총수들께서도 동행하시는 부분들이라 수출 규제 쪽에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돼서 양국 간의 교역이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회담이 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어찌됐건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제3자 변제안으로 양국 정부가 합의하면서 양국의 이 정상회담 극적으로 물꼬가 트인 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랬거든요. 물컵이 이제 절반 이상 찼다. 이제 이건 우리가 채운 거를 말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를 일본이 채워주어야 하는데 과연 이거를 채워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그게 궁금해요. 네. 지금 극적으로 물꼬가 트였는데요. 물꼬가 트이게 된 계기는 지금까지는 일본 쪽의 노력은 미미하고 우리 쪽의 뭐 좋게 보면 통 큰 양보 또 미래를 내다보는 통 큰 결단에 의해서 물꼬가 일단 트여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지소미아하고 수출 규제가 왜 이렇게 같이 경제 문제가 아닌데 같이 논의가 되냐면요. 일본이 수출 규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을 수출하지 않겠다. 수출 규제는 또 보통 수입을 규제하지 수출을 규제하는 건 아주 독특한 일본의 제재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체결 안 하는 거로 맞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일본이 수출 규제 해제를 해주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지소미아 정상화를 요구할 겁니다. 그럼 서로 군사 정보를 좀 오고 가고 이제 그런 내용이죠? 지소미아가. 네. 근데 그것이 아주 민감한 게요. 한반도 내에서의 일본의 자위대 역할 이런 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이제 지소미아 협정을 예, 마치 그때 지소미아 협정이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 재연장을 할 타임이었는데 근데 그걸 안 했죠. 우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정치 문제, 군사 문제하고 수출 규제가 같이 걸려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강제 동원에 관한 후속 이 문제인데 바로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통큰 결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물컵에 반이 있는데 반은 우리가 다 채웠단 말이죠. 반 빈 거 오늘 일본이 조금은 내놓으리라고 보는데 첫 번째도 오므라이스로 내놓는데요. 뭐 그건 감사한데. 네, 오므라이스, 예, 오므라이스 대접한다고. 120년대 노포에서 오므라이스 대접하는데 뭐 그건 감사하지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를테면 강제징용에 관한 어떤 일본이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 국민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피해에 대한 동정 정도의 표시 또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제3자가 변상을 하는데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데가 벌써 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현재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가해자로 판정이 난 미쓰비시, 신일본 제철 이런 데서 한국의 그 재단에 돈을 낸다면 이거는 뭐 완전하게 두 나라가 새로 갈 수 있는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까지는 좀 희망이 조금 어렵고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일본 게이다리엔이라는 경제단체와 한국 전경련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거기서 새 미래기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강제징용과 관련이 없지만 양측이 돈을 내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젊은 세대 육성하는데 돈을 쓰자.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돈을 내놓는 것이 현재 전경련도 내놓고 일본 게이다레닌도 내놓는 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예. 그러면 일본 게이다레닌에 돈 내는 그 돈에 그 미쓰비시나 일본 제철 가해자 기업이 돈을 추가로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채워줄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포함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글쎄요, 뭐 지금 일단은 공동 성명이 없다라는 어떤 게 벌써 밝혀졌죠. 네,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예, 기자회견을 하지만 이게 공동 합의문은 그러니까요. 없다. 공동 합의문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들은 공동 합의문으로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라면 일본 기업들, 그러니까 공동 합의문에 넣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도 일견 있을 수 있죠. 이게 그 일본 정부가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글쎄요,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에 한일 정상회담하고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좀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해외 단체 여행 허용 국가에서 또 한국을 제외했어요. 그래서 아니 중국은 왜 우리한테만 이러나 하고 제가 봤더니만 한미일 3국을 제외했더라고요. 네, 3국을 제외했어요. 네. 중국 왜 이럽니까? 뭐 한마디로 뭐 정치 경제 양쪽 측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동안에 한미일에 당했던 대목을 좀 중국 국민들이 보기에 중국 정부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미일 3국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죠. 특히 이 지난번에 방역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이 발빠르게 중국 입국할 때 많은 검사를 요구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네네. 그때 이미 경고를 했죠. 중국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단체 여행 가는 것은 좀 한국이 그 수혜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통큰 대국의 행동치고는 너무 좀 잘 자란 행동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쌓여있던 것을 많이 벽을 풀었어요. 그래서 중국 그 단체 관광객이 외국에 여행 가도 좋다. 이제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나서 거기서 근데 입국이 안 되는 나라 한미를 이제 명단에서 제외한 거예요. 입국 안 되는 국으로 한 건데 이 한미일 3국이라는 데 좀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안보 협력을 그렇죠. 3국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감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 그럼 우리한테 어떤 타격이 오느냐. 네네. 지금 이제 이게 단체 여행이니까 개별 여행으로 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 단체 여행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에 못 나갔다가 가족 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가족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별로다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일본을 갈 것이냐 베트남을 갈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 베트남과 일본이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다른 거죠. 중국도 지금 억눌렸던 것들을 몇 년 만에 나가기 때문에 단체 여행이라는 것이 이제 막 시작이 되면서 어디에 가서 돈을 쓰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풀릴 문제예요. 하지만 초기에 가서 잔뜩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건 다른 나라 가서 쓰고 나중에 우리한테 온다? 그럼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또 한 가지 단체 여행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업체의 포상 여행입니다. 포상 여행. 우리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배를 전세 내 가지고 상해에서 우리 인천까지 이제 배로 와 가지고 풀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포상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회사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오는 사람들은 와서 돈을 막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많이 소비하겠네요. 네. 소비가 그래서 그거 올 때마다 인천에서는 시장까지 나서 갖고 막 맞아주고 그분들은 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회사에서 다 하니까 그러면 뭐 나는 와서 쇼핑만 하다 가는 거죠. 이런 여행인데 이걸 막아놨다라는 것은 오늘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6호 특수를 기대했던 업계들도 당장 분위기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명동에 나가 보면 개별적으로 이제 중국 분들 말투가 들리긴 하는데 그분들이 쓰는 소비하고 단체 여행이 쓰는 소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리한테는 좀 그러니까 정말 아프려고 때린 거고 정말 네. 때리니까 아프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2월 말 해가지고 양회가 되게 3월 초까지 큰 이슈였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회에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요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양회에서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국의 글로벌 2차 전지 기업 CATL이 지난해 뭐 전기차 수요 급증에 힘입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 주석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산업이 세계 선두에 서서 기쁘다. 근데 먼저 치고 나간 이런 호황이 끝내 흩어지지 않을까 두렵다. 이랬대요. 기쁨과 걱정을 다 표현을 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 양후이 전인대와 정협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3년임 앞으로 5년간의 임기를 새로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몇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소회 입장을 밝혔는데 경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바로 이 대목 CATL 문제 CATL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이거로 부르지 않고 닝드 시따이라는 중국말로 그러니까 이 닝드가 후젠성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서 당서기를 했던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 중앙에 출세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던 본인의 그 당 주석으로 당서기로서의 산업 정책, 경제 정책을 가장 잘했던 그런 치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경제 정책을 잘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특히 선전하고 싶은 것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래가지고 양회에서 이 기업을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CATL이 지금 1등이 돼 있어요. 전 세계. 예. 완전 압도적인 1등인데 그동안에 자동차에 관련해서 중국이 한국이라든지 미국 등에 져서 상당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것을 일으켜서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요즘 배터리 좀 생산 과잉이 일부 지역에 돼서 중국 내에서는 가격이 지금 덤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전략적인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전 세계를 향했어요. 이것이 시장이 과잉이 돼서 앞으로 그 업적이 사라질지 모른다 얘기는 중국도 지금 과잉이니까 다른 나라 제2국 제3국 따라오지 마라는 그러니까 너무 과잉 생산하지 마. 중국도 고민하고 있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국내의 겸장. 뭐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치적을 제일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요한
자신의 어떤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양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군요. 또 한 가지 이제 시장에서 음.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IRA법, 그다음에 유럽의 CRMA법에 따라서 이제 막대하게 이제 자국 내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다 완공이 됐을 때 그 숫자를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자동차, 전기차가 늘어나는 것보다 빠릅니다. 지금 CRMA법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IRA법은 이제 청취자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건데 이 유럽판 IRA로 불리는 게 CRMA더라고요. 요거 간략하게 거의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미국 내인데 이건 영내니까 이제 EU 국가들 사이에서 일단은 뭐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 조립, 그다음에 이제 광물의 채취, 그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부품들 쓰는 것들을 거의 이제 흡사하게 해서 거기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IRA법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 예. 이것은 CRMA법을 이제 법안 초안이 이제 오늘 저녁 때 나오는데요. 이걸 해가지고 EU 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시행이 좀 몇 년 늦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중국을 겨냥한 중국과 러시아를 법이에요? 매적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이고요. 예, 오늘 예. 밤에 이제 이 내용이 원래 이제 그저께 나올 거였었는데 그 수년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금 IRA법과 거의 흡사한 그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네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뭐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는 그래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자, 지금 IRA법이라는 것은 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예. 인플레 감축법입니다. 죄송한데 뭐, 한 40초만 예. 해주세요. 근데 하여튼 그 CRMA는 네. 그와 비슷한 거를 유럽이 하나 새로 만들겠다 이러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원자재 가져오지 마 이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에서 원자재를 쓰면 되는데 이 유럽은 유럽에서 리튬이나 이런 게 안 나요. 그래서 좀 법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3국의 공동 개발하는 거 이런 게 포함될 거고요. 그다음에 폐건전지를 활용한 어떤 배터리 이런 게 포함되는데 기본적인 맥락은 똑같은데 우리로서는 지금 당장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위기인데 그러니까요. 또 유럽과 합작해서 제3국의 리튬 시장을 개척하면 또 배터리 이거 우리 상당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목요일은 두 분과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제한 시간을 마지막에 30초 남았습니다. 4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제가 마음을 먹으면서 두 분과 오늘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는 글로벌하게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